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리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적인 측면의 증거로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젊은 세계에 대한 증거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주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의 개념과 모순되는 자연현상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가능한 추정 연대도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연대보다 훨씬 더 작으며 반면에 약 6천여 년 정도로 추정되는 성경적 연대는 항상 제대로 가능한 연대 내에서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에 설명하는 항목들은 진화론적 시간 척도를 거부하며 성경적인 시간 척도를 수용 찬성하는 증거들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세상 즉 세계가 젊다는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결하면서도 단순함의 원칙 아래에서 다음 항목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부 항목들은 오래된 연대라는 관점과도 잘 들어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입증되지 않은 가정들을 연속적으로 적용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은 최근 창조에 의한 젊은 세계라는 관점에서만 적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계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자연현상으로서 우주에 있는 은하계는 스스로 너무나 빨리 감겨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속한 은하계인 은하수의 별들은 은하계의 중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속력으로 회전합니다. 안쪽에 있는 별들은 바깥쪽에 있는 별들보다 더 빨리 회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찰된 회전 속도는 너무나 빠르므로 만약 우리의 은하가 생긴 지 수억 년 이상 되었다면 현재처럼 나서는 모양이 아니라 특징이 없는 원반 즉 디스크 형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에 의해 우리 은하는 적어도 100억 년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감겨지는 딜레마라고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들을 고안해냈지만 각각의 시도들은 잠깐 동안 인기를 누렸다가도 곧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같은 감겨지는 딜레마는 다른 은하계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기 있는 그들의 시도는 밀도파라고 불리는 복잡한 이론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개념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그리고 매우 미세하게 조정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허블 우주망원경에 관측된 소용들이 은하계인 M51의 중심부 내부에서 매우 세밀한 나선형 구조가 발견되어서 더더욱 진화론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자연현상으로서 엄청나게 폭발하는 별, 즉 초신성의 잔해가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전문 관측에 따르면 우리의 은하와 같은 은하들은 25년마다 대략 하나의 초신성이 폭발합니다. 그러한 폭발로 인해 가스와 먼지 잔해는 배승원처럼 빠르게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100만 년 이상 남아있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하계 근처에는 단지 약 200여 개의 초신성 잔해에 의한 가스와 먼지만이 관측되었는데 그 숫자는 초신성의 잔해들로서 단지 7천년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번째 자연현상으로서 혜성은 너무나 빨리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혜성은 태양계와 같은 연령인 약 50억 년으로 그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나 혜성의 궤도가 태양에 가까워질 때마다 그 구성물질을 너무나 빨리 많이 잃어버리므로 약 10만 년보다 더 오래 이상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혜성들이 전형적으로 1만 년 미만의 연령들을 보여줍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과의 불일치를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함으로써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혜성들은冥王성 궤도 훨씬 너머에 있는 관측되지 않는 구형의 오르트 구름으로부터 온 것이고 더 멀게 지나가는 별들과의 있을 것 같지 않은 중력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종종 혜성들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또한 행성들과의 또 다른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호작용이 태양계로부터 들어오는 혜성의 속력을 늦추어서
관측되어지는 수백 개의 해성들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가정들 중에 어느 것도 관측이나 실제로 계산에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명왕성 궤도 바깥의 태양계 면에 있는 해성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원반인 쿠퍼 벨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소행성 크기의 일부 얼음체들이 그 위치에 존재하지만 진화론에 따르면 해성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가정된 이 오르트 구름이 없다면 쿠퍼 벨트는 빨리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화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네 번째 자연 현상으로서 바다, 즉 대양의 밑바닥에는 충분한 양의 진흙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년 물과 바람은 대륙으로부터 약 200억 톤의 진흙과 암식을 침식해서 만든 흙을 대양에 퇴적합니다. 그런데 전체 대양 내 모든 퇴적물의 평균 두께는 약 400m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양 밑바닥으로부터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한 통로로는 판구조 활동에 의한 섭입이라고 합니다. 즉 일부 퇴적물과 더불어 대양 밑바닥에 있는 다른 판이 대륙 아래로 1년에 약 몇 센치씩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종로의 과학문헌에 따르면 그러한 지질 활동은 현재 1년에 약 10억 톤의 퇴적물을 제거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나머지 190억 톤의 퇴적물은 그대로 쌓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도로는 침식 등을 통해서 1200만 년 이내에 현재의 양의 퇴적물이 대양 밑바닥에 퇴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따르면 대양이 존재해왔다고 추정하는 10억 년 동안이나 침식과 판구조의 섭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위의 판구조의 섭입 속력은 대양이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퇴적물로서 대량적으로 메워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과학문에서 제시하는 숫자에 비하면 너무도 동떨어진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창조론적 설명에서는 대륙에서 대양이 오히려 후퇴하는 창세기의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인한 침식으로 인해 대략 5,000년 전의 한 짧은 기간 동안에 현재 양에 해당되는 대양의 퇴적물 외에 많은 지연액이 지구 곳곳에, 지구 대륙의 곳곳에 오히려 퇴적되었다는 가정입니다. 강들과 먼지 폭풍 등은 판구조적 섭입이 퇴적물을 제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이 퇴적물들을 지금의 대륙과 강 쪽으로 쏟아부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섯 번째 자연현상으로서 바다의 나트륨 성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년 강들과 다른 원인들이 4억 5천만 톤 이상의 나트륨을 대양으로 유입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나트륨 성분 중의 단지 27%만 매년 바다에서 간신히 육지 등으로 유입되어 되돌아옵니다. 그 나머지는 그대로 대양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최초의 바다엔 나트륨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유입과 유출 속도는 4,200만 년 이내에 현재의 양을 축적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진화론에서 말하는 대양의 연령인 30억 년보다 훨씬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일반적인 질환적인 대답은 과거에는 나트륨 투입량이 더 적었고 유출량이 더 컸음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질환적인 이 시나리오에 가능하게끔 후하게 계산을 쳐준다 하더라도 최대 연력은 여전히 단지 6,200만 년으로 나타납니다. 그 밖에 염소나 기타 금속 이온 성분 등 다른 많은 바닷물 구성 성분들을 대해서 계산해 보면 대양은 훨씬 더 젊은 연령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창조론적인 설명을 부연해 본다면 창세기 대홍수로 인한 하늘에서 쏟아내리고 땅 밑에서 치솟아 오른 순수한 물폭탄이 바닷물에 유입됨으로 인해 각종 바닷물 구성 성분의 농도가 희석됨으로 인해서 4,200만 년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각종 바닷물 성분들이 현재 양을 축적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보다 더 정량해진다는 것입니다. 새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섯 번째 자연현상으로서 지구의 자기장은 너무나도 빨리 붕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기장, 즉 쌍극자와 비쌍극자 간의 그 자기장에 저장된 총 에너지는 1465 플러스 마이너스 165년이라는 반감기로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적 관점에서 볼 때 지구가 수십억 년 동안 그만한 자기장을 보존해 올 수 있었던 방법만이 아니고 이렇게 빠른 감소를 설명하는 질환적인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절한 창조론적인 이론이 존재합니다. 그 이론은 간단하면서도 정통 물리학에 근거하며 지구 자기장의 많은 양상들, 즉 자기장의 창조, 또 창세기 대홍수 동안의 빠른 역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대까지의 표면 강도가 감소되고 또한 증가되는, 그리고 그 뒤로 끊임없는 붕괴 등을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론적인 이론은 고자기적인 자료들, 역사적인 자료들, 현재 자료들, 그리고 빠른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들과도 너무나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결과는 자기장의 총 에너지는 적어도 현재만큼이나 빠르게 항상 붕괴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도는 지구의 자기장은 2만 년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지구는 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7번째 자연 현상으로서 많은 지층들이 너무나도 단정하게 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산악 지역에서 수천 피트 두께의 지층들이 머리핀 형태로 휘어져 있던가 안 그러면 섭곡화, 즉 접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리학적인 연대척도에 의하면 이런 지층들은 섭곡화되기 이전 적어도 수억 년 동안 깊이 땅속에 묻혀 있었고 암소가 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섭곡들은 균일 없이 발생되어져 있고 휘어진 반경이 그렇게 작다는 것은 섭곡이 일어났을 때 전체 지층이 아직도 젖어 있는 상태에 있었고 암소가 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층들이 휘어지거나 섭곡화 되는 현상이 퇴적된 후 수천 년 이내에 일어났음을 암시해 줍니다. 또한 세계가 젊다는 것을 보여주는 8번째 자연현상으로서 생물학적인 물질이 너무나 빠르게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방사능이나 돌연변이, 부패 등으로 인한 DNA와 같은 기타 생물학적 물질들을 빠르게 분해시킵니다. 최근에 미토콘드리아 DNA의 돌연변이 속도를 측정한 결과 연구자들은 미토콘드리아 이브의 연대를 약 20만 년이라는 이론적인 연대에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연대인 6천 년 정도로까지 낮춰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DNA 전문가들은 DNA가 자연적 환경에서 1만 년 이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손상되지 않은 DNA 가닥들이 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들, 즉 네안데르탈인의 뼈, 호박 속의 곤충들, 그리고 심지어 공룡의 화석으로부터 복구되어져 왔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의 것으로 진화인들이 주장했던 박테리아는 어떠한 DNA 손상도 없이 지금 면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있었던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의 연부 조직과 혈액세포의 발견은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오래된 생물들의 DNA가 현재까지 존재하여 화석에서 복구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지금부터 1만 년 이내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까지도 과학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하나의 가설로 되어졌던 진화론은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은 거질되고 있다는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과학 이론이 바로 지적 설계론입니다. 다음에 열개하는 신문 기사들은 2000년대에 기독교와는 무관한 일간지들에서 현재 과학계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적 설계론에 대해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 첫 번째입니다. 2006년 3월 7일 국민일보는 신학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칼럼에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제목하에 미국의 리하이 대학의 마이클 베히 생화학 교수가 생화학적 시스템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개념을 거론하면서 생물은 지적 설계에 의한 것이라며 다윈이 제창한 진화론의 부당함을 지적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개념은 미국 리하이 대학의 마이클 베히 생화학 박사가 정립한 것으로서 이 베히 박사는 자신이 있어서 다윈의 블랙박스를 통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통상 생화학적인 시스템들은 설계에 의한 결과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기사 두 번째입니다. 2005년 7월 7일자 부산일보는 과학으로 여는 세상의 칼럼에서 과학과 종교는 화해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연재하였습니다. 그 기사에서 1991년 미국의 법학 교수인 필립 존슨이 표현한 심판받는 다윈, 1996년 생화학자인 마이클 베히가 출간한 다윈의 블랙박스,
1998년 영국의 수학자인 윌리엄 댐스키가 배희의 주장을 수학적으로 논증한 논문 등을 열거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오히려 지금은 비과학적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등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 세 번째입니다. 2000년 5월 8일자 동아일보는 생활문화란에 세상 만물은 과학적으로 창조라는 제목하에서 미국의 신창조론이 부상하고 있는 기사를 다루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신창조론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미국 생화학자인 마이클 미해 교수가 1996년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을 출간하면서부터였다. 생물세포의 복잡한 생화학적 과정이 오직 자연 생태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요지의 내용이다. 기사 네 번째입니다. 2006년 10월 19일자 한겨레 신문은 진화는 또 하나의 종교라는 제목하에서 책을 소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진화론은 과학적인 반면 창조론은 종교 혹은 환상으로 간주되었다. 이 책은 과연 그러한가라고 되묻고 있다. 책의 제목처럼 다윈과 그의 진화론을 심판대 앞에 올린다. 그리고 자연 선택, 돌연변이, 화석, 그리고 척추동물 등의 진화론에 내세우는 근거의 허점을 그 책을 통해서 낱낱이 들춰내고 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다섯 번째입니다. 2005년 3월 21일자 한겨레 신문은 한 클럼을 통해서 미국이 생명창조론이라는 보수의 물결을 타고 창조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를 연재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체는 살 수 있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잘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1991년 필립 존슨의 책 심판대 뺏은 다윈이 출간된 이후 생명창조론 학설은 미국 기독교계와 교수파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지적 설계론은 모든 생물은 지적인 설계에 따른 치밀한 창조로 되었다고 하는 학설이 미국 학계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여섯 번째입니다. 2006년 10월 16일자 국민일보는 필립 존슨의 심판대 뺏은 다윈 이란 책이 출간된 지 15년 만에 국내에 번역된 것을 소개하면서 다윈의 진화론이 내세우는 과학적인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음을 소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필립 존슨의 심판대 다윈은 지금까지 읽어본 책 가운데 다윈주의에 대한 최고의 반박론지이며 출간된 지 15년 후 최근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돼 심판대의 다윈 지적 설계 논쟁이란 제목으로 대탄생했다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일곱 번째입니다. 2005년 11월 9일자 세계일보는 캔사스 주도 창조론 수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소개했는데 그 nội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론과 논리구조는 비슷하나 기독교에서처럼 지적인 초월자를 하나님으로 특정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이론을 가르칠지는 300여 개의 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기사 여덟 번째입니다. 2005년 10월 8일자 네이버에 소개된 동아일보에 진화론, 창조론, 그랜드 캐니언의 대결이란 제목하에 기사를 실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에 창조론의 관점에서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 과정을 다룬 그랜드 캐니언 다른 견해라는 책을 쓴 톰 베일 씨는 별도의 관광단을 조직해서 그랜드 캐니언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창조론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아홉 번째입니다. 2005년 9월 23일자 동아일보는 세계라는 칼럼에서 미 창조론자들 자연과학박물관을 찾아 진화론 공격이라는 기사를 연재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람객들에게 가이드를 딸려보낸다. 관람객들은 1.1도 틀림없는 성경에 따라서 전시물을 설명하는 창조론 가이드의 말을 경청한다. 창조론을 지지하는 일부 관람객들은 진화와 관계된 박물관 측의 설명에 일단 귀를 기울이다 한다. 그 다음에 기사 열 번째입니다. 2005년 1월 2일자 네이버에 소개된 연합뉴스 기사에는 미 교육계 진화론에서 맞서는 창조론 교육 법정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임즈가 12일 보도했다. 창조론에 대해서 미 연방대법원은 1987년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과학적인 이론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판결했으나 도버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규제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 지적 설계론이란 성서의 창조론 내용을 이론으로 설명한다. 기사 11번째입니다. 2007년 5월 30일자 헤럴드지 생생뉴스는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라는 제목하에 창조론 박물관이 사상 처음으로 개원했음을 소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6천년에 불과하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성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모든 동물이 채식을 했다고 가르치는 창조론 박물관이 미국 켄터키주 신시내티의 피츠버그에 28일 개관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 12번째입니다. 2008년 1월 26일자 연합뉴스는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야말로 망상이라는 제목하에 번역된 한 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맥가라서 부부는 그들이 출간한 도킨스의 망상에서 나는 도킨스가 종교를 향해 보여주는 놀라운 적대감을 본다. 도킨스가 지은 베스트셀러 만들어진 신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인 도킨스의 망상이 번역되어서 나왔다. 저자는 도킨스 교수가 몸담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자연과학자 출신의 신학자이다. 그는 도킨스의 무신론을 비판한 책 도킨스의 신의를 2004년 발표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도킨스가 종교는 유아적이라며 논한 그의 책 논조에 대해서 비판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네 번째 증거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고고학적인 증거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성벽에 관한 것입니다. 2007년 11월 초 고고학자 엘리앗 마자르가 발견했던 고대 다윗성에 있는 한 오래된 성벽의 잔해는 BC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지어진 성벽의 잔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내용은 바이블 플래시스 블로그에 보고되어 있는데 이 소식은 더 프람피시에서 전하고 있으며 이제 주류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도트 브레는 바이블 플래시에서 실제 성벽의 건전 사진을 포함한 부가적인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일자 제루살렘 포스트지에서는 성벽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그 벽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라는 확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연대가 평가된 그곳에 있던 도자기 파편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르단의 아락 엘 에메르는 한 비문에 특별히 도비아가 언급되어 있다는 이 사실에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느헤미야 4장에 기록되어진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흥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비문에 대한 사진과 설명은 바이블 플래시스 조던 CD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2007년 10월 23일자 구약시대의 고고학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다른 빅뉴스는 예루살렘 제1성전의 유물들이 성전산 템플 마운트에서 참호를 파고 있던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역사적 성전산에 대한 세계적 권위를 가진 리트마이어 박사의 블로그에 이미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거의 2000년 동안 불안정했던 그들의 역사는 성경적인 증거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탐사 기회들이 쉽게 날아갈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한 발견들이 수십 년 동안 접근이 거부됐던 장소에서 일 가능성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리트마이어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운 좋은 발굴 기회들로 수집되어진 흥미로운 조각난 정보들을 함께 모아서 붙이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만약 이들 역사적 장소들이 자유롭게 공개되고 공정한 탐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성경에 기록된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더욱더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이라크에 그리고 고고학적인 보물들이 숨겨지는 다른 나라들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추천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다시 뵙기를 원하며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